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아버지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새 제 휴대폰은 70번 울렸습니다. 아버지, 큰언니, 작은언니, 큰형부, 작은형부까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가 제주도로 가면 아버지는 누가 돌봐?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혼자 아버지를 돌봤다는 걸요. 언니들이 회사 3개를 받아가던 그날부터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렸어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3개의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이룬 것들이었죠.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큰언니 내외, 작은언니 내외, 그리고 저 모두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췌장암이란다. 사기라고 하더구나. 의사 말로는 길어야 6개월이래. 식탁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큰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해요. 나도 3군데 다 가봤어. 다 똑같더라. 이제 받아들여야지 뭐.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아마 혼자서 이미 많이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회사 얘기 좀 하려고. 큰언니와 작은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연 매출이 수십억에 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큰애 민지야, 너는 서초에 있는 본사를 맡아라. 너 남편이 경영학과 나왔다며. 잘 운영하면 돼. 아버지, 큰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애 수진아, 너는 강남점하고 송파점 2개를 맡아. 너네 남편이 부동산 일 좀 안다고 했지. 둘이서 잘해봐.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언니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혜야, 네, 아버지, 넌 말이야. 넌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있잖니. 회사 운영은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있잖아. 도곡동 그 큰 집. 그거는 일단 내가 살다가 나중에 내가 가면 네가 갖도록 해라. 알았지? 나중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니들은 지금 회사를 봤는데 저는 나중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넌 지금 회사 경영할 처지가 아니잖니. 그리고 언니들은 둘 다 가정이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넌 혼자니까 괜찮을 거 아니야. 혼자라서 괜찮다. 그게 아버지의 논리였어요. 그럼 아버지, 집은 제 명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큰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집을 미리 넘기면 어떡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명의로 있어야지. 언니, 그럼 언니들 회사도 아버지 명의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박했어요. 회사는 다르지. 우리가 경영을 해야 하니까 명예 이전이 필요한 거고. 작은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은혜야, 너 진짜 그렇게 재산만 밝히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재산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됐다. 다들 그만해.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은혜야, 아버지 말 믿어. 그 집은 나중에 100% 네 거야. 아버지가 약속한다. 알았지? 네, 아버지.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니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 명예 이전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도 고용하고 세무사도 만나고 언니들은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항암 치료 상담도 받고 여러 검사도 했어요. 언니들은 바빴어요. 회사 인수 때문에요. 은혜야, 미안한데 오늘 아버지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우리 오늘 은행 가야 해서. 큰언니의 전화였어요. 언니, 저도 오늘 회사 있어요. 아이고, 하루만 휴가 써. 넌 회사원이니까 휴가 쓰기 쉽잖아. 우리는 지금 사장인데 어떻게 비워. 그렇게 저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자 제 연차가 다 소진됐어요. 회사에서 눈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 요즘 너무 자주 쉬시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팀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그건 알겠는데 다른 형제분들은 안 계세요? 있긴 있죠. 하지만 그들은 바빴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언니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은혜야, 네가 아버지 잘 모시고 있어서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고맙다. 언니, 저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회사까지 그만뒀잖아요. 아이고,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줘야지.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괜찮지? 200만 원. 제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언니, 아버지 간병인 쓰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드는데요. 간병인을 왜 써? 네가 있잖아. 그리고 넌 지금 백수잖아. 우리는 회사 운영한다고 정신없어. 그렇게 저는 언니들이 주는 200만 원으로 생활하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버지의 식사, 약, 병원, 스케줄, 청소, 빨래,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시는 지경이었죠. 은혜야, 오늘 아버지 병원 가시는 거 맞지? 우리 오늘 못 가. 회사에 큰 계약건이 있어서. 또 큰언니의 전화였어요. 언니,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예요. 언니들도 한 번씩 오시면 안 돼요? 은혜야, 우리도 가고 싶지. 근데 회사가 있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회사 말아먹으면 다 끝나는 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더 버티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작은 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나 지금 급한데 아버지 좀 부탁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언니, 오늘 언니 차례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오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오늘 정말 안 되거든. 미안해. 한 달에 한 번. 그게 언니들이 아버지를 보는 횟수였어요. 저는 매일이었고요.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작은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야,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언니, 무슨 일인데요? 회사가 사실 요즘 좀 안 좋아. 직원들 월급 줄 돈도 빠듯해. 언니, 그럼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요. 아버지는 모르셔. 걱정하실까봐. 너 그 집에서 사는데 은행에서 담보대출 좀 받을 수 있잖아. 언니, 그 집은 제 명의가 아니에요. 아버지 명의라고요. 그래도 너 지금 거기 살잖아. 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작은 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언니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나도 사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작은 언니한테 들었는데 너 돈 있다며? 언니, 저도 없어요. 언니들이 주는 200만 원으로 근근히 살고 있어요. 거짓말 마. 넌 월세도 안 내잖아. 아버지 집에서 공짜로 사는데 뭐가 힘들어? 공짜로 산다. 저는 아버지를 돌보는 대가로
거기 살고 있는 건데 말이죠. 언니, 저는 언니들처럼 회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회사를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너 같으면 할 수 있겠어? 그럼 회사를 왜 받으셨어요? 제가 반문했어요. 야,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너 언니들한테 버릇없이 굴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됐을 때였어요. 두 언니가 동시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큰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빚이 엄청 쌓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합쳐서 20억 정도 됩니다. 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희가 2년 동안 회사를 어떻게 운영한 거야? 아버지,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경기도 안 좋고 경쟁도 심하고 작은 언니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아버지,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제 심장이 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버지, 이 집이 시세가 30억이에요. 이거 팔면 빚도 갚고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돼요. 야,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은 은혜한테 주기로 한 집이야.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에요. 회사가 부도나면 아버지도 연대보증인이라 끝이에요. 내가 연대보증을? 네. 회사명에 이전할 때 아버지가 사인하셨잖아요. 까먹으셨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기억나신 듯 했어요. 그건 너희가 형식적인 거라고 해서 형식적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유효해요. 아버지, 선택하세요. 집을 파서 빚을 갚든지 아니면 저희 파산하고 아버지도 파산하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언니들, 이건 너무하잖아요. 2년 동안 제가 아버지를 돌본 게 뭐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은혜야, 네가 돌본 건 고맙지. 근데 지금은 더 큰 문제야. 집 하나냐, 우리 가족 전체냐의 문제라고. 그럼 언니들이 받은 회사는요? 그거 팔면 되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빚덩이라니까. 팔아봤자 마이너스야. 결국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집을 파는 것으로요. 은혜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집은 팔렸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저도 그곳에서 계속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고 나니 언니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은혜야, 이제 회사 정리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 좀 돌봐야겠다. 큰언니가 말했어요. 정말요. 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하자. 넌 혼자니까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너는 3주 담당하고 우린 각각 일주일씩. 괜찮지? 결국 똑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마케팅 매니저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은 제가 이전 회사에서 받던 것의 2배였어요.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아버지, 제가 제주도로 일하러 가려고요. 제주도? 갑자기? 네, 좋은 기회거든요. 2년 동안 쉬었으니 이제 다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떡하고? 언니들이 계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돌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실천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큰언니였어요. 야, 은혜야, 네가 지금 미쳤어. 아버지 두고 제주도를 가겠다고? 언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인생은 무슨?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게 인생이야.
두 번째 전화는 작은 언니였습니다. 은혜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우리는 가정이 있어서 못하는 건데 넌 혼자잖아.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언니도 아버지 딸이잖아요. 말대꾸는 너 진짜 버릇없게 컸다. 세 번째 전화는 큰형부였어요. 재수 씨가 좀 참아줘야지. 우리 와이프가 아버님 돌보면 우리 애들은 누가 봐. 형님, 저는 애도 없는데 왜 제가 계속 희생해야 해요? 애가 없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는 계속 왔어요. 심지어 아버지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집도 못 줘서 미안하고, 근데 제발 가지 마라. 아버지 곁에 있어줘. 아버지, 2년 동안 제가 했잖아요. 이제는 언니들 차례예요. 언니들은 바빠. 너도 알잖니? 저도 바빠요. 이제는요. 그 밤, 제 휴대폰은 70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제 것을 챙길 겨를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정말 가는 거냐? 네.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후회할 텐데 후회는 제가 할게요. 너 정말 이 못된 년아.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욕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놀라웠어요. 일은 바빴지만 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큰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래도 안 올 거야? 언니가 돌보세요. 야, 너 정말 사람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럼 언니가 영상통화 해드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큰형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주소 보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언니들은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지만 말년에는 외로우셨나 봅니다. 3일장을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고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도곡동 주택, 매각 대금 중 남은 5억 원을 세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균등하게요? 네, 각각 1억 6천만 원씩입니다. 큰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가 아버지를 끝까지 안 모셨는데 왜 똑같이 받아요?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인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나는 세 딸을 다 똑같이 사랑했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막내딸에게 가장 큰 짐을 지웠다. 이것은 사과의 의미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몫은 두 언니에게 나눠주세요. 은혜 씨, 이건 고인의 마지막 뜻인데 괜찮아요. 저는 이미 받았어요. 제 자유를요. 언니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은혜야, 너 지금. 언니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아버지, 마지막 5개월 힘드셨죠? 큰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솔직히, 너 없이는 불가능했어. 우리 둘이 교대로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제가 2년을 했어요. 혼자서요. 작은 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제주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제 카페는 제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리조트 일을 하면서 배운 경영 노하우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어느 날 큰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잘 지내니? 네, 언니. 언니는요? 나 이혼했어. 뭐라고요? 남편이 나갔어. 회사 망하고 내가 아버지 돌보느라 집안일 못하니까 지쳐서 나간 거야. 언니, 은혜야, 너 그때 말한 거 기억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너 말이 맞았어. 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너처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언니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몇 달 후 큰언니가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제 카페에서 일을 배우겠다고요. 작은 언니도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는 잘 지내지만 자기 인생을 찾고 싶다고.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대요. 지금 제 카페는 세 자매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대표고 언니들은 직원이지만요. 어느 날 저녁 세 자매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은혜야, 그때 네가 떠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큰언니가 물었어요. 글쎄요. 아마 저는 아직도 그 작은 투룸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있었겠죠.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작은 언니도 거들었어요. 저도 아이들 핑계로 제 꿈을 포기한 채 살았겠죠.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 제가 말했어요. 무슨 선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짜고 시원한 제주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집을 주지 못한 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 집을, 제 카페를, 제 인생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사랑은 공평해야 하고 의무는 나눠져야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70번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아직도 그 작은 방에 갇혀 있었겠죠. 그 전화를 받지 않은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